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진행하는 정사로 보는 리얼 삼국지 강의를 맡은 김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조 난세의 간웅인가 초세 지걸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 이제 교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진실한 면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조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부분 한번 소개드리면 조조가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나에게서 군대를 떠나 보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화를 당할까 두렵고,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자, 이미 자손을 위한 계책이기도 하며 또 내가 패배하면 국가가 기울고 위태로워지니, 자, 이리하여 공허한 명성을 사모하다가 실제의 재앙 속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신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하게 되면 자기가 죽고 자기 후손이 멸문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내가 또 패배하면 국가가 기울고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조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어떤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자기 목표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이제 잡지 못하면 또다시 난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조가 이제 아까 한나를 찬탈했다라는 간교함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의 생각이고, 또 유가 사상을 기준으로 이제 이 역사를 쓴 자치통관 같은 그런 내용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게요. 자, 조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나라를 찬탈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자기가 이제 마지막 3단계, 자기 일생의 3단계에서 적벽대전 이후에는 이제 계속 어떤 정복 전쟁만 하다가는 자기가 진짜로 바라던 제폭 구민의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내겠다. 자, 왜 진짜 진실로 어떤 난세에서 백성을 구하는 마지막 사업은 뭐냐면, 자, 지금의 한 왕조로는 이제 이 백성을 구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왕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조조가 한 일은요, 전쟁보다는, 자, 213년에요 위공을 책봉받습니다. 위공. 자, 위공은 뭐냐면 위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공이라는 것은 제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이제 재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제후국을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216년이 되면 위왕으로 이제 되거든요.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220년에 죽고 드디어 자기의 후계자인 조비가 이제 위황제로 바뀌는 거죠. 선양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요순 임금이 이제 선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하고 동일한 전통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 왕위를 찬탈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유가사상가 중에서도 맹자가 이제 천명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자, 천자가 백성을 괴롭혀서 무도한 상태가 된다면 그 천명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혁명을 해서 다른 왕조로 교체도 된다라는 것도 이제 유가 사상의 맹자 사상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 한나라는 천명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자, 조조가 만약에 한나라를 찬탈한 그런 어떤 이제 간웅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 수많은 왕조가 교체되면서 모두가 다 도적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왕조의 교체사들을 다 우리가 어떤 간웅으로 매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조가 이제 한나라를 찬탈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맞지 않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조가 끝까지 어떤 왕조 교체를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결국 한나라가 다시 한나라가 이어지는 그런 통치가 될 텐데,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과거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난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제 어떤 백성을 다시 난세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누가 뭐래도 이제 어떤 가장 진정한 가치인 제폭 구민을 죽기까지 이제 노력한 왕조 교체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공허한 명성을 사모하다가 실제의 재앙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순욱이라는 유능한 그 자기 부하가요. 초반엔 자기를 잘 도와줬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조가 이제 그 위가 위양에 책봉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양으로 가는 길이구나, 한왕조를 교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분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조가 이제 그런 태도를 캐치한 이후에서는 순욱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순욱도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공허한 명성을 사모하는 그렇게 조조가 보는 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군중에서 법을 집행한 것은 대체로 옳았는데 화를 내거나 큰 잘못을 범한 점은 본받을 가치가 없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의 어떤 삼국 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춘추 시대에 제한공이라는 사람을 패자로 만들었던 관중이라는 대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의 염치라는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의 염치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내용 중에서 고들염이라는 글자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들염. 자, 관중이라는 사람이 곧다라는 염자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곧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조가 자기가 이제 화를 내거나 잘못을 범한 점은 본받을 가치가 없다,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조조는 대단히 곧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조가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94년에 연주전쟁에서 이제 연주의 명사인 변량을 이제 살해함으로써 이제 사대부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 사대부의 한 명이 장막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반란에서 위종만은 자신을 배반할 리 없다고 얘기를 한 조조가요, 위종이 나중에 보니까 이 장막을 추종했거든요. 자신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종이라는 사람이 다시 포로로 잡혀오니까 한숨을 쉬면서 위종은 인재로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배신한 위종을 다시 한해 태수로 임명하는 그런 어떤 도량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조에 대한 평가가요, 이제 자치통감 같은 역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국지연이 소설에서는요, 간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사한 영웅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허소라는 사람이, 인물평을 주로 하는 허소라는 사람이 조조의 젊은 시절에 관상을 보고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라는 그 말에서 모티브를 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당시 자기의 느낌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웅이란 말은, 허소가 말한 이 간웅이라는 부분은 비중을 둘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이 정사를 쓴 삼국지, 저술한 진수가요, 이 사람의 필생의 역작이 삼국지라는 역사서를 쓴 겁니다. 25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인데, 이 사람이 이 삼국지를 자기 평생을 걸쳐서 저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조조에 대해서 자기가 평을 하거든요. 자, 이때 진수란 사람, 역사가 진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조조는 비범한 사람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걸이었다라고 합니다. 비상지인 초세지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사 삼국지를 쓴 역사가 진수가 내린 최종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생활 속의 조조의 모습을 보면 이 사서에 나온 내용인데, 자, 늘 볼품없는 옷을 입었으며 가죽 주머니에 수건 같은 하찮은 물건을 넣고 다녔고, 막 쓰는 모자를 쓰고서 빈객을 만난 일도 있다. 굉장히 소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소설 삼국지를 보고 잘못 판단한 조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평가는, 조조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
결국 비상한 인물이었고 지금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영웅이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장 냉정하고 적합한 조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 이제 조조 말고 삼국 시대에서 이제 삼국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제 남쪽의 오나라 오나라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90년에 자 우리 이 동탁에 어떤 이제 동탁을 토벌 하기 위해서 모인 시점이 한 190년쯤이었는데 이때 형주자사인 왕해라는 사람이 장사태수 송견이라는 사람, 송견이 손책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함께 이제 황건적들을 공격을 해서 굉장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왕해가 송견이를 사람을 너무 단순한 무인으로 가볍게 취급하고요. 그래서 이 왕해를 시기했던 어떤 사람이 경문을 쓰는데 그게 이제 이 왕해를 지목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송견이 이 경문을 받들어서 왕해를 죽여버려요. 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 형주 자사에 유표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표가 형주를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견이 이제 어떤 이 공로를 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요. 이제 원술이라는 당대의 어떤 명문 세력하고 이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송견은 이제 원술 휘하에서 이제 어떤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이었다. 그런데 191년에요. 자, 동탁이 이제 동탁이 있는 낙양으로 이제 송견이 진격해서 동탁을 격파하고요. 이 사람 동탁 군대가 그래서 장안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송견이라는 사람이 우물 속에서 전국세, 황제의 옥세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원술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원술이. 그래서 나중에 원술이 이제 멸망할 때는 이 전국세 옥세를 자기 사촌인 이 원술에게 하면서 자기는 원술을 죽죠. 자, 그런데 192년에 원술이 송견에게 유표를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표 세력하고 송견 부대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표의 부하 황조가 쏜 화살에 송견이 이 젊은 나이에 37세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송견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창업자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 송견이 죽을 때요. 이 송견의 아들이 바로 손책이라는 사람인데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영웅적인 풍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원술 밑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손책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원술 밑에서 별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투에서 공로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는 해요. 아주 젊은이가 전투를 잘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내가 이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 이쪽 지역을 내가 다스리게 해줄구만.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책이 이길 때마다 그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양 사람이 주치라는 사람이 자, 원술이 이렇게 허원을 남발을 하니까 덕이 없음을 보고서 손책에게 강동 땅을 차지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젊은 이 손책에게 이 주치라는 사람이 당신 원술 밑에 계속 있다가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책이 원술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안이 옛날 동쪽에서 은혜를 베푼 적이 있으니 외삼촌을 도와서 횡강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횡강이 뽑히면 이어 본토 강동으로 들어가서 군사를 소집하여 모으면 3만 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신 사군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자 합니다. 자, 내가 이 변방을 남쪽 쪽을 정벌 하고 싶다. 나한테 군대를 좀 보태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4년에 군사 1000여 명을 이제 허락을 하고요. 원래 이제 송견이 이제 지휘했던 그런 군사들을 원술이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사를 모집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적군의 항복을 받으면서 자, 이제 아까 조조가 한 청주병을 만든 것처럼 항복한 적들 부대를 자기 부대로 편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병사가 불과 한 2만여 명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강동을 평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말할 때 위촉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쪽에 이제 동쪽에 오나라를 만든 사람은 바로 송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견. 자, 송견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가서
이제 그 차지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의리상으로 보면 원술의 부하로서 강동을 평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7년에 원술이 자신이 황제를 칭하는 그런 이제 대여무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손책이 그 원술과 편지를 써서 절교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신이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술이 그나마 있던 자기야 우호적인 세력을 이제 적으로 돌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 손책이라는 사람도 200년이면 이제 관도 전투가 일어나는 해인데요. 200년 관도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당시 정황은 이런 겁니다. 자, 이 가장 그 강한 세력인 하국에 원소 세력이 있었고, 하남의 조조가 이제 그 사방팔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기세를 올렸고, 나머지 이제 그 어떤 군벌들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일촉즉발의 싸움이 벌어질 거를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책이라는 사람도 이제 틈을 본 거죠. 지금 북쪽에 지금 그 원소가 공손찬 세력, 유주에 있는 공손찬 세력을 물리치고 격퇴한 다음에 하북을 통일하고 창끝을 이제 남쪽으로 밀어서 진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조가 원소를 상대하느라고 바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조의 군대는 관도라는 황하 남쪽의 어떤 그 요충지에 군대를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창이라는 황제가 있는 그 땅에는 이제 아마 대비 태세가 저하됐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손책이 그 틈을 차서 허창에 있는 황제를 자기가 데리고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냥하는 길에서 암살당하는 자객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때 이제 손책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면서 자기의 동생인 송곤에게 대권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견, 손책, 손곤으로 이어지는, 손견이 아버지고 손책이 이제 그 장남이고 손책의 동생이 바로 손곤인데, 이 손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이제 그 어릴 때부터 형을 따라서 전쟁터를 누비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곤이 어떤 오나라의 물려받은, 손책이 만든 강동 땅을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조 얘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조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어떤 관도 전투 이전에 이제 약지, 모병, 둔전을 성공시켰고요. 그 기세를 가지고 황제를 모셔야 되는데, 황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장안 땅에서 이각과 박사라는 사람이 내분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96년에 헌제가 낙양으로 이 두 군벌이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낙양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낙양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헌제의 나이가 15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원소 세력이요, 이때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 당시에 그 헌제를 이제 받들면서 천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저수라는 이제 그 모사가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긴 했어요. 이제 황제를 받들고 해야지 천하의 명분이 서고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원소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뭐 별립 다른 유씨 종친을, 유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고 했지만 유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안 돼 실패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원소 자체가 자기가 이 명문 출신이다 보니까 스스로 황제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199년에 이제 그 원술이 죽으면서 조조한테 패배해서 죽어갑니다. 그 죽으면서 원술이 차지했던 그 전국세, 옥세를 자기 그 어떤 이복 형제인 원수에게 갖다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라는 사람은 결국 자립의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수 같은 책략가들이 이제 황제를 받들고 정치를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흑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모계라는 사람도 황제를 받들라고 했지만, 가장 그 측근에 어떤 대단한 그 모사였던 순흑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진문공이 주나라 양왕을 받들었기에 제후들이 그를 따랐으며, 한 고조가 의제를 위해서 상복을 입었기에 천하가 그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자, 지극히 공정한 행위로서
천하를 복종시키는 것이 큰 지략이며 큰 의로움을 부축하고 영걸과 존재를 모으는 것이 큰 덕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자, 황제를 받들고 정치하라는 얘기를 우아하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가 자기 사촌 동생인 조홍을 보내서 헌제를 맞이를 시대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군벌, 이제 장량이 이제 한해라는 태수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거쳐가야 황제가 있는 이제 낙양 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량한테 길을 요청했지만 그래서 이 동서란 사람이 이제 아까 편지를 직접 쓰기도 하고 이제 장양을 설득해서 이제 이 조조를 추천하는 그를 이제 조정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조조가 낙양까지 가서 황제를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양에는요 조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군벌들도 또 있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어떤 한섬이나 양봉 같은 군벌이 있었는데 이제 동서라는 사람이요. 동서가 이제 드디어 조조랑 낙양 천자가 있는 낙양 땅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조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 얘기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서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헌제를 낙양에 두지 말고 조조 당신이 당신 세력권에 있는 허창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라.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동서예요, 동서. 그래서 동서라는 사람은 조조가 헌제를 허창에 데려옴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동서라는 사람이에요. 자, 동서라는 사람은 대단히 조조를 높이 평가했고 이 동서의 아이디어로 결국은 이제 헌제를 이 허도로 허창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헌제 주변에요. 자, 조조가 이제 굴러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힌 돈이 있어요. 한섬이라든지 양봉이라는 군벌이 있었는데 이 동서는요 상황을 잘 아니까 이 중에서 한섬, 양봉 중에서 양봉이 더 손쉬운 상대다. 그래서 동서가 조조에게 양봉과의 제의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하다 보니까 양봉이라는 군벌이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허창으로 조조가 황제를 모시고 오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동서라는 사람은 이후에 조조의 아들이죠. 이제 손자 조회까지 섬기면서 236년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 위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도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천하 패권을 결정짓는 관도 전투. 자, 그런데 이 관도 전투가 이제 벌어지기 전에 벌어지는 천하의 상황이 훨씬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9년에 원소라는 사람이 이제 유주, 베이징 쪽에 있는 공손찬 세력을 이기면서 하북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원수가 처음에 조조하고 얘기할 때요, 자기가 하북에 어떤 그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랑캐들을 이제 누른 다음에 그 힘으로 다시 남쪽으로 남하에서 중국을 통일하겠다라고 조조에게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됐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경포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땅히 하늘과 백성들의 뜻에 순순히 응하셔서 존호를 칭하십시오. 자, 황제로 나서란 얘기예요. 자, 당신이 이렇게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황제를 나서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원소가 속으로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그런 뜻이 있었는데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인 경포가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들을 쫙 모아놓고 이 내용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소 세력에 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4대부 세력들이 합류해서 이제 원소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 4대부 세력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아사상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멀쩡히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길게 날뛰면서 이 경포를, 이런 얘기를 처음 제시한 경포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소가요, 자기가 기분이 좋았지만 자기 부하들이 저렇게 극력 반발하니까 경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원소라는 사람이 어떤 독립적인 자기 중심을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가요, 이 조조를 공격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조가 여기 보시면 이제 관도라는 곳이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의 남쪽에 있어요. 남쪽. 자, 관도에 싸우면 이제 황하의 남쪽 관도라는 곳에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강 위에 북쪽에 원소 세력이 있고 강 남쪽에 조조가 있는데 강 남쪽의 관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조조가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강을 건너서 이제 원소 세력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격보다는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데 사실은 변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많이 안 됐거든요. 이 하북 쪽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원소 세력이 통합을 했지 이 하남 전체 중국 나머지 전체는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조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간략하게 한 20분 동안 조조 난세 가능인가 초세지걸인가라는 내용을 강의를 이제 다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정사로 보는 리얼 삼국지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이 다른 후속 강의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